안녕하십니까. 적폐청산과 정치 수지를 개선하는 박주민 정수기 진행을 맡은 박주민입니다. 내년도 우리나라 예산이 428조 8천억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원안은 429조였습니다. 사실상 액수만으로 보면은 한 2천억 원 정도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자세히 좀 뜯어보면은 다른 부분도 상당하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정부의 원안하고 비교했을 때 무엇이 줄고 무엇이 늘었는지, 그리고 내년도 우리 살림살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장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창수 죄송합니다. 제가 정창수 소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팔은 어쩌다 다치셨어요? 예, 뭐 좀 너무 많이 돌아다니다. 예산 시즌이 좀 바빠서요. 예,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특히 오늘 엄청 춥더라고요. 네, 예. 모스크바보다 더 춥다고 합니다. 영하 11도, 포천이 한 영하 22도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우리 소장님 한 20년간 예산만 지금 파오셨고, 최순실 숨은 예산 찾아주시기도 하고, 또 특검에 특강도 하신 분이라고 하는데, 이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건 어떤 데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정부 예산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그 곳인데요. 이제 제가 사실은 시민단체 때부터 밑빠진 독상이라고 그 낭비를 하는 곳에 상을 주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20년간 이 일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저 혼자 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좀 지금 한 10명 정도까지 이제 늘어서 그 각종 지자체나 중앙정부의 예산을 분석하고, 주로 저희 처음엔 낭비 감시를 했거든요. 낭비 감시.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무상급식 이런 것처럼 좋은 예산을 편성하고, 최근에는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는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우리 정부 또는 우리 당하고도 많은 일들을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이제 공식 비공식적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편성하고 할 때 저희가 이제 많은 작업들을 백업을 해드리고 그리고 많이 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는 자료를 좀 많이 받고요. 그러시구나. 혹시 예산 관련돼서 읽어볼 만한 쉽게 써져 있는 책 같은 건 없나요? 많지는 않은데 몇 권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거는요. 오건호 박사가 쓴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이런 책도 있고, 김태일 교수가 쓰신 대한민국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런 책들도 있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국회 예산정책처라는 곳에서 나온 대한민국 재정 2017, 18 이렇게 시리즈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것도 엄청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게 제일 쉽습니다.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번 예산 같은 경우에는 법정 시한을 넘겼어요. 사흘이나 넘겨가지고 국민분들도 걱정 많이 하셨고, 또 비난과 비판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에 예산에 대해서 제대로 협의가 안 되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죠? 2014년부터 선진화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자동 부의돼가지고 통과되는 거였는데요. 작년 총선하면서부터 좀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여소야대가 돼버려가지고 합의가 안 되면 부의가 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이 낮아지니까. 다만 작년에는 이제 대선도 좀 있고 탄핵 열풍 이런 것 때문에 좀 이게 갈등이 좀 있기 힘들었는데 올해는 이제 그게 진행되다가 정권이 또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입장이 바뀐 거죠. 이제 그러면서 예산이 며칠 늦춰지게 된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극한 대립을 없애려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인데 그 취지가 다소 좀 퇴색된 느낌이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여야가 협상을 못하면 정부 원안이 그대로 통과가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잘 모르시는 거죠. 그게 아니라 본회의에 부의는 된다. 근데 결국 본회의에 부의돼도 여소야대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때 부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죠? 그래서 협상을 할 수밖에 없고. 부결되면 네. 정책 타격이 너무나도 크죠. 그죠. 왜냐면은 그렇게 되면은 새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준예산이라고 해서 네. 전해 예산에 준해서 소극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기 미국 같은 데서는 예전에 준예산 그러면 네. 클린턴 대통령도 한 번 있었는데 공무원들 중에 상당수가 일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제발 일하게 해주세요 하고 약간 시위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새로운 사업이나 그런 걸 못하죠. 예,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업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오해하시고 엄청나게 욕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부결시켜라. 그냥 협의하지 말고 그냥 해라. 안 됩니다. 그러면 새 정권 1년 차가 완전히 엉망이 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좀 아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8년 예산안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28조 8천억으로 결정됐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한번 해주시죠.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은 선방하고 네. 실익은 국민의당이 챙기고 그리고 한국당은 약간 이제 그 명분과 실리를 좀 잃어버린 이제 그런 게 이번 예산안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뭐 누더기가 됐다 뭐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네. 뭐 만족스럽진 않지만 지금 428조 8천억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감액을 4조 3천억하고 증액을 4조 1천억 했어요. 네. 이제 그런 데서 2천억이 좀 줄긴 했는데 이게 예년에 비교해 보면 이 정도 증감액 정도가 계속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양적으로는 일단 뭐 큰 차이는 없었던 거고요. 질적으로도 몇 개 뭐 혁신 읍면동이라든가 몇 개가 이제 전액 삭감 돼가지고 좀 뼈아픈 게 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틀이 완전히 망가지거나 이제 그런 건 아니다 하는 거고요. 저쪽 자유한국당에서는 노력을 했습니다. 깎으려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예산할 때 예결위 소위 넘어갈 때 161개 보류 사업이 있었는데 그중에 60개 정도가 대통령 공약 사업이었어요. 제가 작년에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사람들한테 예산 좀 중요성을 좀 더 강조를 했었는데요. 네. 그때 정권 후반기잖아요. 네네. 근데도 VIP라고 적힌 최순실 예산이 546개였어요. 그것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너무 공약이나 이런 거를 예산에 편성하려고 하는 노력을 좀 소극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걸 다 찾아내갖고 삭감 의견을 냈거든요. 한국당에서. 한국당에서.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선방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6개 정도가 이제 전액 삭감이 됐는데 물론 그것도 막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네. 전반적으로는 사실은 반쪽 예산이거든요. 네. 그 정권이 중간에 등장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선방했다고 네. 좀 평가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국민의당은 명분과 실리를 대체로 다 찾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리를 챙겼다. 한국당은 다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인상도 이번에 좀 눈에 띄어요. 네네. 이것도 좀 제 기억으로는 쟁점이 많이 돼서 논쟁을 많이 벌였던 이슈인데 1988년 이후 처음 인상됐다고요? 네. 예. 그러니까 쭉 감세 기조가 있었던 거고요. 감세 기조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세입 세출, 그러니까 세금과 지출 모두에서 큰 폭은 아니지만 네. 중요한 건 방향 전환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입에서도 뭐가 있냐면 소득세도 늘고 다 늘었는데 네. 소득세는 그 전 정권에도 좀 늘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 법인세만큼은 계속 저지하려고 노력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감세가 있었는데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네. 그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줄였습니다. 감세했죠. 네. 예. 그것 때문에 해마다 추정치가 좀 다르지만 네. 한 2조 6천억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매년. 해마다. 네, 해마다. 예. 그거를 다시 돌려서 참여정부 수준으로 예. 25로 올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대규모 뭐 증세는 아닌데 네. 88년 이후에 처음이니까 방향을 이제 바꿨다. 네. 이제 거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 구간을 원래 2천억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렇죠. 3천억으로 늘리면서 3천억. 그 원래 늘리려고 했던 돈에서 한 3천억 정도 줄었습니다. 그렇지만 2조 6천억, 2조 3천억이 됐으니까 예. 그렇게까지 뭐 한 10% 줄은 거죠. 예. 그래서 그래도 선방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해주려고 자유한국당 굉장히 예. 뭐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법인세도 늘리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정책적인 기조가 변화됐다.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그게 저 유보로 해가지고 합의할 때는 유보로 했죠. 저 네. 총회로 갔는데 그 총회에서 거부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때 좀 약간 전술을 잘못 짠 것이 들어와서 투표를 했으면 부결될 수도 있었다라는 맞습니다. 그런 추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면에서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린 이제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게요. 근데 뭐 그러면서도 보면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은 확실히 챙겼다고.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 말이 많더라고요. 서로. 제가 4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네. 그 좀 상황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요. 좀 특이한 거는 제가 이것도 이제 약간 영업 기밀이긴 한데 네. 쪽지는 이제 거의 없어졌지만 네. 그 지역구 예산을 좀 편성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뭐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 균분해서 좀 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네. 그래서 다 나누다 보니까 사실 액수가 크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데 한국당 쪽에 계신 분들은 네. 소수가 굉장히 많이 가져가시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제가 액수도 알고 있지만 잘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심각할 정도로 좀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3년 전인가요? 그때는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모 의원이 네. 간사였는데 네. 뭐 한 2천억 이상 가져가가지고 예결위 총회를 하는데 네. 그때는 대부분 그냥 다 동의하잖아요. 네. 근데 당시 여당 네. 의원들이 서로 좀 거의 멱살잡이 수준까지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거 보면 진짜. 네. 이번에 사실 뭐 또 얘기가 나왔던 게 자유한국당 패싱 전략. 네. 자유한국당이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명분하고 실리를 잃게 되었는데 그게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의 전략과 작전 때문이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국민의당과 그 작전이라기보다는 이제 막판에 협상이 타결이 된 거죠.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별로 이렇게 좋은 거라고 보지는 않지만 저기 KTX 이제 무한공항 뭐 그렇죠. 이런 것들이 타협되면서 일단 원칙적으로 예산안 통과에 합의가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제 디테일한 걸 가지고 네. 막판에 약간 벼랑 끝 전술을 하셔가지고 국민의당이 좀 많이 가져가셨고요. 네. 근데 한국당은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계속 이제 강성으로 얘기를 하다가 본인들 몇 개 챙기긴 했죠.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만족스럽지 못할 수준이었고 또 그리고 법인세 문제 등등등 해서 꼭 막고 싶었던 걸 못 막은 거예요. 차라리 꼭 막고 싶은 걸 막으려고 했으면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좀 진행을 했으면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더불어민주당, 저희 당하고 국민의당이 이제 막 머리를 썼다기보다는 그죠? 자유한국당이 제게 자기가 빠진 네네, 그런 측면이 좀 강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보통은 복지 관련해서는 야당은 더 하자.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당은 그렇게 되면 이제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방어적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인데 이번에 완전히 좀 반대의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보통 예산 편성하거나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는 여당이 주장하면 네. 야당은 그거에 대해서 더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예. 그 성과나 공로를 공유하거나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네. 그런 경향이 한 20여 년 동안 있었는데요. 예. 요번에 참 특이한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보통은 선심성 퍼주기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네. 이번에는 악의성 퍼내기다. 퍼내기. 예, 네. 뭐 그렇게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아동수당하고 네. 그다음에 기초연금 뭐 이런 부분들이죠. 건강보험 이런 까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이 국민의 복리나 이런 것보다는 좀 당파적으로 이번 예산 심의를 임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도 이제 비판을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기초연금 노인 어르신분들에 대한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야당이 평상시 많이 강조해왔던 네. 건데 그거조차도 시행 시기를 늦춰라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딴지를 걸어가지고 너무 말하고 행동이 다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특이했던. 네. 이번 예산안의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소소위의 운영 관련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소소위 이게 어떤 거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국회의원분들이 300명입니다. 네. 300명 중에 예결위원이 50명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원을 한 번도 못하고 가신 분들도 많고요. 접니다, 저. 예. 네.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은 한 3선이신데 한 번도 못 하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결위원 자체가 되는 게 힘들고 예. 예결위원 그 50분 중에서 전체 회의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소위원회를 열어요. 예. 그게 우리가 보통 개수소위라고 하는 건데. 개수 조정 소위. 예. 예. 근데 이제 그 법상 그런 용어는 없어지고 예.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 이렇게 예. 이제 바뀌었습니다. 소위원회. 왜 그러냐면 이미지가 나쁘니까 개수소위가. 그리고 또 이게 개수라는 말은 숫자를 좀 조절한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정책이라는 게 그 숫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산안 등 조정 소위라고 이걸 바꿨는데 예. 그것도 이제 숫자가 9명이었다가 계속 늘었으니 15명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여야 6명씩 하고 뭐 국민의당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그 개수 소위를 제가 저기서 습관 예산 소위를 하고 나서 그 예산 소위 할 때는 주로 감액을 논의를 해요. 감액을 논의하고. 감액은 이제 좀 얘기할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증액 논의를 이 소소위에서 한다는 거죠. 소소위는 그러니까 예산 소위라는 게 있는데 그 밑에 또 하나의 소위를 둔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소위에 또 소위다 해서 소소위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예산 소위까지는 속기록도 적고 막 그러는데 네. 소소위는 속기록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보면 원내 교섭단체 예. 간사, 예결위 간사 이 세 분하고 기재부 예산실장, 예. 그다음에 국회 이제 수석 전문위원 뭐 요 정도 참가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서 막판 협상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전혀 그 전에 논의도 없었던 게 들어가거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차마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없는 막판 뭐랄까 네. 전술 이렇게 국회의원들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그 저항 내지는 좀 회방 뭐 이런 것도 좀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예산 끼워넣기 뭐 네. 이런 것들이 이거 안 하면 나 거죠? 절대 안 해 하면서 네, 절대 안 해. 문 닫아 걸고 네. 막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특히 소소위라고 말했던 이 기구가 법적 기구도 아니고 네.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속기록이 남는 것도 아니어서 실무적 협의를 위한 원래 기구죠. 그렇죠. 도대체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것들이 증액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 소소위에서 이번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간 것이 아니냐 이런 좀 비판도 좀 있긴 합니다. 전형적인 쪽지 예산 뭐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줄었다고는 하지만 있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이번에도? 그렇죠. 어떤 게 좀 있었습니까? 원래 쪽지 예산이라고 하는 건요. 네. 옛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막 정을 밀어넣고 막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그건 굉장히 좁은 의미의 쪽지 예산이고요. 네. 옛날에 사람들이 얘기했던 쪽지 예산은 굉장히 넓은 의미예요. 정부 안에 없었던 거. 정부 안에 없었던 뭐 이런 걸 아주 넓은 의미로 보는 건데 네. 이제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최소한 상임위나 네. 예결위 본회의 정도 얘기된 정도를 이제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서면 의견서를 내고 예.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그것도 없는 마지막 쪽지들이 이제 아주 적은 액수지만 있고 예. 그 부분이 이제 그 정당들 실세들이 밀어넣기를 하는 사업들이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 이제 국민의당이 그걸 많이 쓴 거고요. 국민의당이 예. 그래서 기획재정부를 상대로 막 이거 안 하면 나 통과 안 시켜주겠다 막 이제 그렇게 하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집어넣어준 것들이 많아서 숫자는 저희가 지금 세고 있는데 네. 그 증액 감액된 목록 있잖아요. 아, 예. 그거를 어느 지역으로 가는 건지 정확히 왜냐하면 이게 속기록이 안 나오니까 그거를 다 찾아가지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면 언제쯤 그게 발표가 됩니까? 한 뭐 이번 주는 끝날 것 같아요. 그래요? 재밌겠는데요? 저희는 19대 지금 20대잖아요. 예. 19대 국회의원 분들 300분이 들렸던 쪽지 예산 네. 2,700건을 다 분석을 했어요. 근데 그걸 발표를 못했습니다. 왜 발표를 못하셨어요? 이게 원래 모 방송국이 예. 저희한테 의뢰를 한 거였는데 예. 기껏 한 달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그 방송국이 방송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현재 방송국 지금 민주화 뭐 이렇게 개편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아무래도 그거 저희 의원실에서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할 수도 있죠. 그래요? 근데 같은 의원들끼리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문제 있으면 해야죠. 근데 그래서 개별 의원님들 그걸 다 한 건데 네. 우리가 쪽지 예산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쪽지 예산을 하면 일단 의원님들이 좋아해요. 그게 공개되는 거를. 자기 지역구 열심히 챙겼다. 네. 네, 참. 뭐 싫어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대통령을 꿈꾸고 이런 분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렇겠죠. 아니면 이제 나는 그런 거 싫어. 뭐 이렇게 분들이 있겠죠, 소수. 네. 근데 의원님들마다 굉장히 차이가 크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유인태 의원이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거 초월하실 분 같은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유인태 의원님은 뭐 신선처럼. 그렇지만 그 지역구를 안 챙기셨다는 건 아닌데.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쪽지 같은 형식으로는 네. 좀 잘 안 하셨다는 건데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돈이요.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건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그 주민들한테 직접 가는 게 아니라면은 뭐. 그거를 이제 저 학술적 용어로는 관청 예산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주민한테 가는 게 아니라 구나 이런 데서 필요한 그 지역구에 있는 행정기관에 가는 행정기관들이 필요한 돈 관청들 그래서 그 관청 예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행정기관의 운영비 이게 네. 많고 막 그래요. 신설비 운영비 그러다 보니까 쪽지라는 게 실제로 지역 주민한테 과연 가는 거냐 그것도 한번 질적으로 저희는 한번 봤기 때문에 그것도 재밌겠네요. 70%가 관청 예산이에요. 그래서 진짜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쪽지라도 가져간 의원이 누군지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지난 4년을 했어요. 19대. 작년에 저희가 잠깐 이 탄핵이 와중에 못했는데 올해하고 작년 걸 하면 쭉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엑셀로 다 정리가 돼 갖고 있는데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모든 걸 다 공개 안 하더라도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좋은 의미의 쪽지 예산 뭐 이런 것들은 좀 공개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굉장히 흥미가 있습니다. 국민의당의 이용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지역 예산을 볼모로 페이스북에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기획재정부 국장을 압박했다고 스스로 밝히기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그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지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나요 이번에도? 많이 있었죠. 뭐 저기 예결위원들은 좀 그런 몇 분 더 모두는 아닌데 그런 분들이 계셨고요. 황종 간사님이 제일 대표적이죠. 좀 유명하시더라고요 이번에. 문 걸어 잠그셔가지고 밖에서 이 민주당 예결위 간사이셨던 윤호덕 의원이 조심해서 밖에 기다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 돼 보이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이게 아무래도 정부의 어떤 예산을 지켜야 된다 내지는 상황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끌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좀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새벽까지 굉장히 고생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자, 구체적으로 쟁점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게 뭡니까? 가장 끝까지 갔던 공무원 증원 문제였고요. 공무원 증원 문제. 그다음에 최저임금 안정자금 문제. 그다음에 아동 기초연금. 요 4개 하고 이제 좀 작지만 뭐 남북협력기금이나 건강보험 지원 요런까지 해서 한 7개 정도가 주된 그거였습니다. 맞습니다. 7개라는 게 사실은 이제 자유한국당에서 7대 퍼주기 예산이라고 규명했던 거고 그 7개 중에 가장 크게 쟁점이 됐던 건 공무원 증원에 관련된 돈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따른 안정자금 문제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 문제가 됐던 게 아동수당 도입의 시기 그다음에 기초연금 인상 시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던 거죠. 공무원 증원이 당초 이제 한 12,000명 하자라고 정부가 원안으로 제출했는데 9,475명으로 결정이 됐어요. 결국은 국민의당이 밝혔던 입장하고 비슷하다. 뭐 이렇게 지금 평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일단 저 9,475명이라는 숫자가 아무런 산정 근거 없이 이제 작성된 거죠. 서로 타협을 하다 보니까 가운데 하다가 막판에 9,500명을 민주당이 주장하고 국민의당이 9,450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딱 잘라서 9,475명이 됐는데요. 마음이 아파요. 저거야말로 정말 타협하다 보니 주먹구구식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그 차원에서 국민의당이 가장 실리를 얻은 거죠. 명분을. 근데 뭐 민주당도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12,200명에서 9,475명이니까 그래도 한 거의 85% 정도는 지킨 거죠. 근데 이제 핵심은 뭐냐면 숫자도 숫자인데 한국당에서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계속 공무원 증원을 반대한다는 거예요. 공무원 증원은 자기네들은 반대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항상. 근데 사실은 이게 프레임이죠. 공무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공무원도 있지만 정말 역할을 한다. 필요한 공무원들 필요한 많잖아요. 공무원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요번에 12,200명의 숫자가 나온 거는 정부에서 전체 행정 공무원을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방관, 경찰관, 우편 집배원, 복지기관 종사자 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코미디 같은 일이 있었는데 막 계속
공무원 직원 반대한다고 하니까 이낙연 총리가 그러니까 민생 공무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설마 소방관 경찰관 이런 분들을 반대하시는 거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반대 안 하는데 여하튼 공무원 직원은 반대한다. 그래서 계속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하는 일을 이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번에 12,000명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소방관, 집배원 이런 분들을 얘기하는 건데 정작 자유한국당은 그런 분들 늘리는 건 반대 안 한다라고 하면서도 공무원 왜 늘리는 거냐. 그러면 자세히 안 살펴보는 분들은 공무원 늘리는가 보다. 쟤네가 궁색하지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좀 아시는 분들만 그렇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공무원 이렇게 하지 말고 뭔가 좀 세부적으로 아니면 용어를 약간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현장 공무원 또는 민생 공무원 또는 소방 공무원 이런 식으로 부각시켰으면 조금 얘기가 달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좀 아쉬운 측면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보면 공무원 직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반대가 좀 더 많은데 저 뭐 소방관 경찰관 등등 민생 공무원 직원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압도적으로 찬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조금 그런 그 디테일을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자꾸 이제 오늘은 계속 웃는 게 이제 서글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안정자금 3조 원 정부가 처음에 이제 원안으로 했는데 거의 지켜졌죠. 한 2조 9,700억 수준이죠. 거의 이거는 손을 깎으려고 노력했으나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분들이 자영업자 이런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좀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서 못 건드린 측면이 있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 9,540원이잖아요. 근데 7,540원. 7,540원인데 40원인데 2018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7,530원입니다. 물론 작년보다 한 1,000원 올랐어요. 대단히 많이 오른 거죠. 그것만 뭐 그런데 다른 날에 비하면 굉장히 아직도 낮은 액수라는 게 하나 있고. 그렇죠. 근데 자꾸 올린 그 퍼센티지만 얘기를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할 때 사용자 측에서 주장한 게 7,300원이에요. 200원 차이잖아요. 그러네요. 저는 정말 그때 협상 과정을 보면서 그래 차라리 7,300원 해줘버려라. 그러면 당신들이 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됐을 텐데 뭐 그래도 최대한 높여보자. 그래갖고 9,500원까지 올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아무래도 한국당에서도 주장할 때 조금 궁색한 측면이 있었죠. 지금 최저임금 액수가 7,430원이죠. 아마 7,430원일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내년에. 그래서 200원 차이라고 제가 아까. 200원 차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기업 쪽 입장에서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렇죠. 그 안이었던 것이고. 근데 이제 마치 이게 엄청나게 한쪽에서 강력하게 주장해서 마치 올라간 것처럼 알려진 것도 사실은 잘못된 거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공격의 지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게 어떻게 직접 임금을 지원하느냐. 이제 그런 7,530원이래요. 그러니까 예산을 직접 어떻게 임금 보전으로 지급하느냐. 그런 전례가 없다. 그게 이제 한국당의 주장이었거든요. 그 얘기를 진짜 반대 토론하러 나오신 의원님들마다 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반박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딴 거 몰라도 20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강아지도 3년이면 풍어를 돕는데 그래서 제가 숱하게 많은 예산 낭비 사업을 지적을 할 때 그중에 대표적인 사업들이 뭐가 있냐면 청년 고용 뭐이라든가 뭐 이제 그 중소기업 고용을 늘리면 지원해주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사실은 임금 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임금 지원의 방식으로 그 전에도 고용 창출을 위한 지원은 계속 있었던 거군요. 다만 제가 지적했던 저희 예산을 감시하는 사람들이 지적했던 건 뭐였냐면 청년 한 명 고용할 때 예를 들면 월 60을 지원한다. 그러면 그걸 사장들한테 주면 그 고용주한테 주면 임금을 깎죠. 안 가죠, 그 돈이.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반대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최저임금이라는 딱 선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다 이거죠. 오히려 이제 갈 수 있는 문제여서 오히려 더 나은 측면이 있었던 거죠. 그렇겠네요. 이번에는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것을 걸어놓고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안 주면 범법 행위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아서 그들이 그냥 먹고 고용은 했겠지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안정자금에 관련돼서 좀 지속성 문제는 제기된 것 같아요. 네. 이게 내년에까지는 일단 이렇게 해보고 내후년에는 뭐 다시 한번 고민해보자. 이 정도로 타협이 된 거죠. 그렇죠. 그 지속성은 어떻게 보면 야당이 만들어낸 거예요. 지속성의 문제는. 왜냐하면 예산 한번 편성되면 액수가 줄지는 않으니 계속 갈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일단 야당이 내년에 평가해봐서 다시 해보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예산은 계속 내년에도 경제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뭐 EITC나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EITC. 근로소득 장려 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최저임금이 부족한 일하는데 가난한 사람 워킹 푸어를 위해서 하는 돈이잖아요. 그런 차원으로 뭐 지원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걸 하게 되면 오히려 자영업자의 세원이 노출되기 때문에 또 좋은 점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동수당도 지금 뭐 좀 얘기가 많았어요. 아동수당을 원래 이제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분들에게 가난하거나 부자하거나 다 동일하게 주자라고 얘기가 됐었는데 이게 좀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네네. 이게 좀 이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일에 대해 상상을 못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OECD 국가가 35개인데 이 중에 아동수당을 하는 나라가 31나라예요. 그러니까요. 거의 대부분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라가 안 하거든요. 네 나라 우리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멕시코. 한국 당연히 있고. 네. 그다음에 항상 우리 뒤에 있는 멕시코와 터키가 있어요. 그 멕시코와 터키보다 못하면 우리는 이제 정말로 심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1개가 있고 31나라 중에 20나라는 전체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나라고요. 11나라가 조금 조건이 있는데 그런 걸로 따지면 글로벌 스탠다드인 거죠. 그리고 그가 언제 시작했느냐? 30년대, 40년대, 50년대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요 국가잖아요. 참 심각하고요. 그리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이 OECD 말고 잠비아나 리비아 같은 나라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그러니까 영국은 진짜 비버리지 보고서라는 것이 나오고 나서부터 바로 아동수당 지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한 거의 70년 가깝게 늦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복지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 나라들은 45년, 50년 이런 때 막 처음부터 시작한 거예요. 국민연금도 내지 않은 분들도 다 줘버리고 그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수혜를 느끼니까 수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는 복지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이런 거에 저항이 좀 덜 하겠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래서 빨리 먼저 복지를 주고 시작하는 게 많은 부분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결국은 뭐 그래서 도입은 됐고 근데 그렇죠. 이제 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분들에게는 이제 주지 않는 것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소득 상위 10%의 분들에게는 안 주는 걸로 됐는데 소득 상위 10%라고 하니까 월 수입이 한 723만 원 되는 가구들이더라고요. 이 정도 되면 이분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가려내죠, 이분들을? 그 전에 저는 10%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 발상. 마치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 10%한테 세금을 내려는 의욕을 더 꺾어버리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내가 세금을 수천 명분을 냈는데 왜 나는 혜택을 못 받는가?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죠. 오히려 그런 이제 의도가 있지 않는가라는 저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10%라는 선별이 오히려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니라 복지에 대한 저항감을 더 크게 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그게 이제 선별적 복지의 대표적으로 안 좋은 점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을 내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내고 싶은 마음을 없어지게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이번에도 10%를 선별한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전 국민이 내가 10%가 아닌 걸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의 스트레스, 노력 이렇게 들어갑니까?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맞는 건지를 더 판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더 채용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최소한 500명이고요. 지금 복지부에서 추사하는 최소 500인데 더 많이 늘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큰 도시들 있잖아요. 거기 2명이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한 1000명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고 해놓고 공무원 층원도 반대했는데 2700명 줄였잖아요. 근데 한 1000명 더 늘어난다고 하면 그게 무슨 제가 볼 땐 이치야 맞지 않는 그런 엉터리 같은 행동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 소장님이 좀 자유한국당에 강의를 좀 해주세요. 불러주지 않으시니까. 제가 사실 많은 국회의원분들이나 대선 후보분들도 제가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선 부르질 않으시네요.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선별 작업을 위해서 공무원이라고 불리는
그 직에 사람들 더 채용해야 되는 문제. 두 번째는 전 국민이 뭔가 자기는 90%에 해당하고 10%에 해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거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하면 맞벌이 부부들 같은 분들이 있어요. 722만 원이면 한 360, 70만 원씩 두 분이 벌면 720이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이 맞벌이들의 억울한 점은 뭐냐면 맞벌이를 하게 되면 아이를 직접 케어를 못 하니까 또 사람도 고용해야 되고 맡길 사람 찾아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출이 1.5배에서 2배 정도 된다는 지출을 많이 하시죠. 복지부 보고서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그 맞벌이 때문에 조금 더 소득이 들지만 지출하는 비용도 그만큼 늘어나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는 봉급쟁이만 기준으로 삼는다고 처음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재산만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혜택을 보게 되는 거죠. 봉급쟁이 아니시고 수천억 가지신 분들은 아동수당 받는데 간신히 둘이 합쳐가지고 이제 한 720-30만 원 받으시는 분들은 못 받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자유한국당 강의를 좀 들어야 돼요. 기초연금 인상도 좀 원한대로 인상은 됐는데 시기가 좀 늦춰졌죠? 그래서 9월로 됐는데 9월. 그게 저는 좀 약간 그분들이 계산을 너무 잘못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진짜로 만약에 진정성이 있다면 아예 반대를 해야죠. 주는 것 자체를. 근데 이제 주는 건 찬성하는데 기간만 늦췄다는 거잖아요. 그럼 주는 걸 찬성했다는 얘기는 국민들 상당수가 그걸 지지한다는 걸 인정하는 건데 기간을 늦추는데 그게 불과 석 달인데 그러니까요. 그 석 달이면 충분히 그 전에 행정적으로 뭐 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할 텐데 그걸 국민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봤대요. 아동수당하고 이 기초연금 인상이. 근데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더 알게 됐는데 이제 차라리 25만 원을 뭐 하다못해 1, 2만 원 더 준다고라도 해서라도 자기의 공으로 돌릴 생각은 하지 않고 기간만 늦춘 건 굉장히 막지도 못하면서 본인들 점수만 깎이는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번 지방선거 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할 생각입니다. 자유한국당 각오하세요. 그리고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공격을 좀 덜 한 편이죠. 이제 아동수당에 비하면. 근데 그 내면에는 아동수당을 받는 분들은 본인들 지지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뭐 그 젊은 층들 뭐 우리 지지하겠어? 뭐 이런. 기초연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정말 진짜 반대하는 거냐라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했을 때 강력히 반대를 좀 못했죠. 그렇지만 결국 노인분들할 피해를 준 건 게 틀림없고. 맞아요. 그래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문제는 이번 선거에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피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뭐 자기 꾀에 빠진 거니까. 예산안 중에 황당하게 삭감된 건 좀 없나요? 한 25개 정도 뭐 이렇게 굉장히 그 작은 거까지 하면은 25개 있는데 큰 거가 작은 것들은 좀 의미가 별로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 타수 아까 뭐 이런 아동수당이나 기초적용금 이것도 당연히 그런 거고요. 그런 거고요. 건강보험에서 좀 적자분 메꿔주려고 했던 부분들 뭐 그 외에도 이제 혁신읍면동 뭐 이런 사업들 문재인 정부가 좀 새로 시작해 보려고 했던 지원 사업이 많이 포함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뭐 몰카 디지털 성범죄 대비 예산 이런 것도 깎았다면서요? 이런 거 좀 액수는 좀 작은 편인데요. 깎는 이유는 좀 약간이 아니라 전혀 납득은 안 되는데 예를 들어 몰카 디지털 성범죄 이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심각하죠. 그래가지고 전문적으로 이걸 막는 이제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좀 싸우려고 했던 건데 첫 번째 근거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이제 반대를 좀 한 거예요. 당연히 예산 새로 시작할 때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법을 새로 만들어야죠. 그리고 몰카 디지털 뭐 이런 거 관련한 성범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공분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전액 삭감을 주장을 했어요. 어느 당이요? 한국당이죠. 꼭 집어주세요. 자유한국당이 이제 몰카 디지털 성범죄 대비 예산을 전액 삭감 주장을 했다. 근데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몰카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도 범죄입니다. 그렇죠. 범죄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는 그걸 예방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법적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경찰이 아주 세세하게 무슨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청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장비 구입이나 이런 거 할 때. 역시 변호사시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서 정말 진짜 얘기는 조직의 법 근거가 없다든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조직을 안 만들고 그냥 경찰이나 이쪽에 한 파트에서 하면 되죠. 그렇죠. 예산 통과시켜주고.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결국은 7억 정도 편성됐던 걸 반토막을 냈습니다. 국민의당이 좀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게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좀 약간 이해할 수 없는 건 막 뭐랄까 좀 소란스럽게 반대를 했대요. 제가 차마 난동이라는 표현을 못 쓰겠고 아무튼 네. 소란스럽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양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이것도 좀 널리 알려야 되겠네요. 네. 이거 여성분들이 진짜 공분을 할 이야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분들은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바보들 아니야 이거? 사실 진짜? 그 몰카로 돼서 뭐 신상이 나오고 이럴 때 남성하고 여성의 피해는 비교할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여성을 위한 예산인데 제부터 여성에 대한 그 부분의 감수성이나 이해력이 떨어지는 진짜. 거죠. 이거 일단은 이거 저 열심히 떠들고 다니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인 것도 있지만 약간 본능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지지 기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그런 경향을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뭐 버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죠. 버스 와이파이는 뭐죠? 지금 우리가 지금 핸드폰 사용할 때 네. 요즘은 이제 핸드폰 통화 내용은 돈을 거의 안 내잖아요. 네. 다 데이터 비용 아닙니까? 데이터 비용은 사실은 와이파이가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그 와이파이가 설치 안 된 곳이 아직도 많아요. 공공장소는 좀 있는데 네. 그것도 공공장소 있는 것도 국가가 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서울시나 이런 지자체들 중에 조금 혁신적인 지자체들이 그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가보니까 민주당 지자체장이 아닌 곳은 많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강의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네. 지방청사들. 근데 공공장소인데 안 돼요. 근데 네. 서울시는 당연히 모든 동사무소 뭐 다 되거든요. 네. 아무튼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체감 네. 이것도 민생이죠. 네. 그래서 무제한 요금제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싸게 알뜰폰 이런 분들 하시는 분들은 네.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무료 와이파이를 전철은 요즘 다 했어요. 전철은 왜냐하면 되죠. 전철은 서울이니까. 네. 서울시장이 있으니까 하는데 버스는 그게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일부 돼 있긴 한데 네. 그래서 그러면 성남시 같은 데 다 했어요. 버스에도. 근데 일부 있는데 그 정보에 하자. 그래서 일단은 내년도에 기본적으로 최소한 고속버스나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자. 네. 왜냐면 고속버스 오래 타니까. 오래 타니까. 이렇게 했는데 속기록에 보면 아주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네. 이걸 왜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소득이 낮거나 젊은 친구들이 무제한을 못 쓰기 때문에 그 핸드폰 이런 걸 사용하기 위해서 저 버스 같은 데 해주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랬더니 젊은이들이 그걸 사용한다고요? 하고 속기록이 나요. 누구요? 하고 잠깐 멈추고 이게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네. 아이들 같은 경우 스마트폰 중독이 돼서 문제가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못 쓰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젊은이가 갑자기 아이들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삭감을 주장을 해서 누가 반대했죠? 자유한국당인 역시. 예, 모 의원입니다. 속기록이 나와 있는데 참 좀 황당한 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한 2024년까지 한 400억 정도 들이면 네. 전 국민이 무료로 핸드폰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한번 설치하면 그 핸드폰이 바뀌어도 다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참 왠지 다른 시대, 다른 공간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예. 단순히 세대만 다르게 지지를 받는 게 아니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하고 싶어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혹시 증액된 예산 중에 황당한 건 없나요? 이게 좀 입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무한공항 간 거가 좀 황당하다는 무한공항. 생각이 지도를 보면 공항. 확 돌아가거든요. 네. 사실 개차역이 없어서 공항이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일 잘 되는 흑자가 3개밖에 없습니다. 네. 김포, 김해, 제주인데 네. 거기에 뭐 KTX가 없어서 뭐 안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문제가 하나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명예훼손 이런 걱정이 돼가지고 그 한국당의 모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철도를 새로 놓기로 했는데 네. 철도가 뻗어야 빨리 가잖아요. 네. 근데 그 산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 산이 영산이라고 해가지고 돌아서 가라 산을. 그래서 이제 시간도 한 20분 더 걸리고 비용도 더 들어간 올해 한 700억인가 증액됐습니다. 그런 또 황당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정말 나쁜 황당한 사례인데 네. 이번에 SOC를 1조 2천억 증액했다고 하잖아요. 예. 사실은 그게 하루표 예산입니다. 하루용 예산.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올해 SOC 줄였다고 그렇게 막 난리를 비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난리를 피우면서까지 반대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번에 SOC 예산 한 4조 4천억 줄였거든요. 네. 그게 하던 사업을 중단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로 이월되고 불용되고 잘 진행이 안 되던 사업들을 줄인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다시 살려낸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될 사업들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혹되실까봐 그래도 SOC가 우리 지역에는 좀 조금이라도 도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국당에서 막 해가지고 뭐 국민의당도 포함되어 있지만 해서 SOC 살렸다. 근데 사실은 그 사업이 아까 무한공항 KTX 정도 말고는 원래 안 되는 사업이에요. 원래 안 돼서 예산 편성해봤자 불용될 가능성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편성할 때부터 줄인 건데 그걸 다시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뭐 어차피 안 될 사업이었다. 그래서 윤호도 의원님과 제가 그걸 표현할 때는 하루용 예산이다. 그냥 발표 때만 좀 써먹는. 참. 상대적으로 잘된 감액 뭐가 있을까요? 뭐 원자력 그 연구 운영비 뭐 180억인가 삭감하고 뭐 이런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부채도 한 100억 정도 삭감을 하고요.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원래 삭감하려고 했던 부분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국회가 반드시 뭐 지역구 예산 따려고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삭감만 한 건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SOC가 1조 2천억 증액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전체 증액은 4조 정도였고 깎은 것도 4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깎은 예산 중에는 그런 정치적인 어떤 삭감도 있지만 이렇게 꼭 깎아야 할 만한 사업도 있습니다. 아직도 박근혜 예산이 남아있거든요, 많이. 그렇죠. 아이고, 참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예산안 이제 얘기 쭉 들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야 합의를 해야만 되는 상황에서 좀 황당한 부분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선방한 부분 좀 눈에 좀 띄고요. 특히나 이제 좀 재밌었고 눈에 많이 띄었던 게 자유한국당의 황당한 반대들과 황당한 논리들이 좀 눈에 많이 띄네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 예산을 저는 이제 짠돌이 예산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짠돌이 예산. 그 예산이 확실히 늘어난 건 틀림없습니다. 근데 7.1%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 10년간 최대 증액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박근혜 정부 때 10% 는 적도 있고요. 이명박 정부 때 8% 는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까지 포함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 근거 없는 얘기고요. 오히려 좀 더 큰 변화를 원하는 분들한테는 좀 아쉬울 정도로 작았다. 물론 변화를 원치 않는 분들한테 컸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 균형을 맞추려고 이거 골드민이라고 하는데요. 좀 중점을 찾은 거죠. 중간점을. 대신에 수입도 7.8%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흑자를 좀 늘린 거예요. 그래서 빚도 좀 비율을 줄였고요. 적자도 좀 줄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건전성과 복지 확대 두 가지를 다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큰 변화를 원하는 분들한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이번에 예산이 깎인 것도 조금 있어서 조금 더 깎이긴 했는데 복지 확대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6조 들려고 했던 게 5조로 든 거 정도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변화를 바라는 분들한테. 하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방향에 또 전환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동수당 이번에 도입됐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선방했다라는 정도로 위안을 삼고 대신에 지금 황당한 이런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부분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좀 여러분들이 그냥 총론만 보고 비판하지 마시고 강론까지도 열심히 좀 살펴보시고 참여하시고 이런 얘기 들으시고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와이파이나 몰카 이런 것들은 정말 대대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야 돼요. 너무 황당해서 많이 떠들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저분들이 특히 여성과 젊은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대적이네요.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언론을 보면 적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사실 어른과 여성한테만 손해가 된 게 아니라 노인분들한테도 큰 손해였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팔도 다치셔서 불편하실 텐데 또 러시아보다 더 추운 날씨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우리 소장님이 좀 더 바쁘게 지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저기 강연도 많이 좀 다니셔야 될 것 같고 뭐 이런 팟캐스트나 방송에도 출연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한두 번 좀 더 모시고 저희 지역위원회도 한번 좀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강연하는데 여러 강사들 모셔가지고 한번 좀 모셔가지고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설명도 좀 듣고 궁금한 부분도 해소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하나 희망이 좀 있는 건 그 작년에 총선 바뀌고 난 다음에 박지민 의원 같은 분들이 많이 등장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예결위 간사 분들 있잖아요. 그 저한테 5번 정도 강의와 브리핑을 드시고
그러셨구나. 그 전에는 사실은 약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셨는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국회는 특히 민주당은 많이 신경 쓰시는 것 같더라. 네. 그래서 많이 변화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뭐 실시간 채팅하는 와중에 담덕태자님이 10,000원이나 저희들한테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예,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우리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모시고 이번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방송 들으시면서 도움이 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내용이 있었으면은 좀 많이 전파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추운데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